오늘은 5장 인간의 활동과 영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중심으로 진행할 거예요. 우리의 선택, 환경에 관련된 선택, 이런 측면에서 대표적인 사례가 있죠. 동강댐의 경우가 그 사례인데요. 동강은 영월군에 있는 남한강의 상류이죠. 그래서 아우라지, 어라연 계곡 이런 것들이 빼어난 경치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유명했었어요. 그런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댐을 만들려고 계획을 했었죠. 그래서 1990년도에 영월 지역에 홍수 피해가 나기 때문에 홍수 조절 그리고 용수 공급을 이유로 해서 동강댐을 추진했어요. 그런데 7년 후 1997년부터 환경단체와 많은 민간기구가 반대 운동을 하게 됐죠. 동강댐이 만들어진다면 수자원, 물은 자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담수를 사용할 수 있는 용량도 있고 홍수 조절 능력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단체는 왜 이것을 반대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지역은 너무나 아름답고 생태박물관이라고 불릴 정도로 다양한 식생이 조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식물과 조류, 어류 같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희귀동식물이 많았다라고 해서 이곳은 보존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또 하나는 석회암 지대이기 때문에 발견된 동굴이 244개에 이르는 상태였었고 물을 가두었다고 한다면 석회암의 특성 때문에 물이 새어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제시했어요. 또 담수로 사용한다고는 하지만 석회암 때문에 알카리성이 강해지기 때문에 실제 생활용수나 농업용수로 사용하기는 부적합하다라는 이유가 있었고요. 또 수도권 주민이 물을 절약하면 엄청난 예산이 드는 댐 건설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죠. 이것은 전기를 위해서 온전히 만들어질 때 국민들이 일정 부분 전기를 절약하면 원전 2개를 세우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결국 찬성과 반대가 상당히 다양한 언론이나 방송으로 보도가 되면서 결국 동강댐은 불발이 됐는데 그 아름다운 경치를 소개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으로 몰려들게 되면서 오히려 동강 지역이 쓰레기 몸살을 앓았다 하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우리들이 이것을 어떤 대규모 산단이나 주택단지를 만들거나 또 발전소를 세우거나 혹은 댐을 만드는 것들은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하는 것들을 오늘 보게 되는 겁니다. 영월 동강의 그 모습이고요. 동강댐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죠. 자, 인구는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많은 인구가 살지 않았어요. 몇 년 전만 해도 65억 명이라고 했는데 순식간에 70억 명이 넘어버렸죠. 이렇게 인구가 증가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의식주를 조달해야 되는 것이고 더 많은 집을 지어야 되고 더 많은 공장이 가동되어야 한다.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인구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환경 측면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이 많다라는 것을 본다면 과거에는 어느 정도의 인구가 있었던 것이고 어떤 생활을 했을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인간은 먹이사슬 단계에서 본다면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생산하지 않죠. 소비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도구 사용이 많이 활발하게 진화가 되고요. 결국 환경에 대한 영향력이 증가하게 됐다. 결국 초기에는 불을 사용하고 댐을 건설하고 토양에서 많은 우리가 필요한 원료들을 채굴했던 것이라고 본다면 점점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서 생태계에 손실을 가져온다. 인간의 간섭이 있는 곳은 생태계가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인구가 급증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약 500만 년 전에 인류의 조상이 출현한 이후로 보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급증은 약 100만 년 전에 시작된 것으로 보는데, 수렵이나 어로, 수학과 같은 일을 할 때, 생산을 할 때 효율적인 도구를 만들어서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동물들은 예를 들어서 호랑이가 얼룩말을 먹이로 잡습니다. 그러면 먹고 나면 어떻게 하나요? 저장하나요? 그러나 사람들은 물고기를 필요한 이상으로 잡았을 때 말리기도 하고 절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훈제 방법 같은 것을 통해서 이 물자들을 축적하기 시작했죠. 그것이 인간으로부터 이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오는 아주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구를 이용해서 더 효과적인 사냥이 가능했고 어업 활동이 가능했고 자원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인구 증가 요인이 됐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수렵의 사진이죠. 그래서 토끼라든가 그 외에 사슴이라든가 그런 동물들을 잡는 부분이고요. 이때 이제 원시인의 도구로 사용됐던 것들, 이렇게 잡은 고기를 껍질을 벗긴다든가 음식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도 이용이 됐던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물고기를 잡을 때도 이제 점차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전체적으로 역사적으로 본다면 두 번째 인구 급증 시기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약 10,000년 전에 두 번째 인구 급증이 나타났다. 이것은 이렇게 이동하면서 가축을 기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유목 생활이 있었는데 정착하는 농업, 정착농이 시작이 되면서 농업과 동물 사육이 발달했다라는 거죠. 늑대를 잡아서 집에서 개처럼 이용하기도 하고 돼지, 산돼지, 멧돼지 이런 것들을 잡아서 집에서 기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농업을 통한 생산량뿐만이 아니라 집에서 기르는 가축을 기르는 것들이 확산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사람들이 물가, 호숫가나 바닷가나 강가에 밀집해서 살기 시작하면서 인구 밀도가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결국 채취하던 농업에서 정착농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남는 식량, 저장하는 식량이 늘어나면서 이제는 추운 겨울에도 비가 오지 않는 가뭄에도 살아날 수 있었다. 그래서 점점 사망률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특히 유아기의 사망률 저하가 나타났다. 즉 영양 상태가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규모의 가족 집단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많은 일손을 제공하기 때문에 출산이 권장되었다. 그래서 농사를 짓던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자손을 많이 낳는 것은 일손이 늘어나는 것이고 그것이 부의 창출을 기대했기 때문에 대규모 가족, 대가족, 현대와 같은 핵가족이 아닌 대가족이 형성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하면서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축업을 하는 동물들을 기르기 시작하는 시대와 농경시대에서 소 같은 것들을 이용하게 되면서 농사도 더 많이 소출량이 늘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실상 알고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본다면 인구 급증 시대가 또 한 번 왔다라는 것이죠.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었어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인구의 3분의 2가 흑사병 때문에 죽었습니다. 흑사병이라고 하는 것은 세균이었죠. 그래서 전쟁을 할 때
유럽에 있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을 할 때 무슨 병인지 알 수 없이 죽은 그 시체를 성 안으로 던져 넣는, 그것도 이제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 거대한 차에 실어놓고 도르래 형식, 그런 형식으로 이쪽으로 누르면 저쪽으로 성 안으로 시체가 들어가서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감염돼서 죽는 흑사병이 완전히 만연했던 시기가 있었고, 그것은 전쟁에 아주 유용하게 이용이 됐던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데 그 흑사병이 약화된 이후로부터 유럽에서 인구 급증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 전에 상당히 많은 인구가 감소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의 많은 인구가 개척되지 않은 신대륙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에서 제일 먼저 신대륙을 발견하기 시작하고요. 주로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남아메리카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영국 쪽에서 프랑스 이런 데서 신대륙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더 많은 땅과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세 번째 인구 급증의 이유가 됐다라는 것이죠. 특히 또 하나의 의학적인 발달인데요. 파스테르 같은 경우는 원인 병균 박테리아를 알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번져가는 물로 인한 수질 병이나 공기로 인한 병, 이런 세균에 대한 것들을 원인을 잡아내고 백신을 만들어서 예방하기 시작했던 방법이 인구 급증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죠. 또 공중위생시설 개선 계획이 19세기에서 시작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물이 오염되면 콜레라나 이질 같은 것들 때문에 그 물을 사용하는 우물물이었든 어떤 식수로 사용했는데 거기에 균이 있을 때 그 물을 마신 사람은 거의 다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공중위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가 됐고, 공중위생이 해결되면서 인구 급증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상수도 보급률이 몇 %나 될까요? 우리 생각엔 우린 상당히 앞서가는 경제 선진국으로 진입했기 때문에 100%일 것 같아요.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90몇 %로 남아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아주 산골이라든가 이런 곳은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다. 대규모 도시, 핵도시화된 곳을 중심으로 해서 상수도는 굉장히 많이 발달했지만, 그러나 아주 깊은 곳까지는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본다면 아프리카 같은 데는 어때요? 아직도 상수도 시설이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식수로 사용했던 호수 같은 것들이 오염돼서 더 이상 식수로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먼 곳으로 여자들이 2시간 정도 걸어가서 물을 동이에 이고 돌아와서 사용하는데 그 물도 거의 웅덩이 수준의 물이죠. 그러다 보니까 혼탁해요. 그런 것들을 영상으로 보면 정말 저 물을 먹고도 살 수 있을까? 당연히 병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공중위생시설이 확산되면서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수송기술, 자동차가 만들어지면서 식량을 저장하고 소비지에서 생산지에서 소비지로 이동하고 하는 수송이 발달되면서 식량 공급이 증가하게 되었다. 따라서 유럽 인구는 배로 늘었고 신대륙의 경우는 거의 5배까지 증가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어요. 자, 이 사진을 보면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인데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것은 대단한 발견이었지만 그 안에서 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정착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역사책으로도 많이 나와 있고요. 영화 같은 것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유럽에 방문하게 되면 그런 자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신대륙 발견은 대단한 일이었지만 거기에 정착하기까지의 많은 문제들, 그리고 원주민들이 전쟁으로
죽어간 것이 아니라 원주민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유럽에 간 사람들이 전부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어떤 이유로 전쟁으로 해서 원주민이 죽었던 게 아니죠. 유럽 사람들은 이미 세균에 대한 면역력이 갖추어져 있어요. 흑사병 이후에. 그런데 신대륙에 있는 원주민들은 거의 그것에 대해서 면역력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균들의 오픈되면서 많은 원주민들이 죽었다. 그래서 전쟁에 의해서 전쟁의 참패로 인해서 죽은 게 아니라 이런 면역력이 채 갖추어지지 않은 세균 때문에 많이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자, 이것은 흑사병이 있었던 경우인데요. 3분의 2라고 하면 100명 중에 60, 70명이 죽었다고 하는 대단한 사건이었고요. 자, 파스테르 이후에 의학의 발전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인구 증가가 다 확산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원료 채취로부터 뭔가 물건을 생산하고 그것을 소비지까지 이동하는 것이 이 수송 기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겠죠. 자, 어느 지역은 과일이 굉장히 많이 나고요. 어떤 지역은 곡식이 굉장히 많이 나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수송할 수 있는 기차, 그 다음에 도로를 이용해서 자동차, 대형 트럭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원활하게 교역이 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누릴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인구 증가가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본다면 인구가 농경 초기에만 해도 500만 명으로 보고 있죠. 그런데 1650년에 약 5억 명으로 증가했고요. 1850년에 10억 명이 됐다. 자, 이렇게 본다면 200년 동안에 2배가 된 것이죠. 200년 동안에 2배가 됐어요. 또 1850년부터 1930년까지 80년 사이에 다시 2배가 돼서 20억 명이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1975년부터 45년 만에 2배가 돼서 40억 명. 이 얘기는 뭐죠? 점차 증가하는 속도가 가속화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987년에 50억 명, 그리고 1999년에 60억 명이 됐고요. 2013년에 70억 명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2028년에는 80억 명이 될 것이다라고 미래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혀 예외죠. 지금 추세로 한다면 우리나라는 점점 인구가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자, 결국 세계 인구 증가율을 본다면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했지만 사이클을 탔다는 거죠. 1970년도부터는 느려지는 곳이 있었고 현재도 증가하는 중국이나 인도 같은 곳이 있는가 하면 프랑스와 같은 유럽 국가와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태임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여성들이 빨리 결혼하지 않고 반드시 결혼을 하지 않고 결혼해도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는가? 농경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낳는 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여성들이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결혼이 늦어지는 거죠. 그리고 많이 하다 보니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이 늘어나요. 그래서 일을 하다 보니까 또 굳이 결혼하지 않아도 되는 자신의 능력이 생기는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복합되면서 이렇게 느려지는 추세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또 대가족에서부터 핵가족으로 바뀌는 것, 또 산하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과학적인 방법이 나타나는 것, 그리고 낙태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나온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증가할 것이라고는 보고 있지만 상태를 본다면 중간중간 느려지는 구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인구 증가 곡선을 보면 산업혁명 이후에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결국 산업혁명 이후에 어떤 형태이든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의 활동과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엘빈 토플러는 이렇게 구분을 지었죠. 제1의 물결은 농업혁명이다. 유목민들이 정착하기 시작했다고 했죠. 정착하면서 씨앗을 뿌리고 기르고 수확을 하는 농경시대가 열리면서 방랑생활에서 벗어나서 마을을 만들고 문화가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요. 제2의 물결은 산업혁명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18세기 산업혁명에 의해서 산업사회로 변화되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뭐죠? 많은 것을 생산할 수가 있게 됐고 많은 것이 유통되고 많은 것을 소비하고 그리고 대량 폐기하게 되는 이런 상태가 됐다라는 것이고 여기에서 같이 가는 것들이 대량의 교육이나 대량 휴양 이런 것, 휴양지 같은 것들도 이 안에 넣고 있어요. 자, 제3의 물결은 정보혁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후기 산업화 사회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정보화 사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1950년대 후반부터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변화하기 시작했고 대량화에서 소규모 오히려 특색 있는 소규모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 그리고 지식 기반 생산이나 변화의 가속화 이런 것들 때문에 정보나 지식의 시대로 일컬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견인하는 것은 IT와 같은 정보기술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자, 제4의 물결은 생명공학 혁명으로 분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의 DNA 수준까지 게놈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고 인간의 장기나 생명체 복제, 난치병의 치료, 식량 문제 해결 같은 것들도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보고 있어요. 요새 이제 상당히 두드러지는 것 중에 하나가 줄기세포 치료죠. 그래서 줄기세포를 아주 그 초기 단계의 배아세포죠. 이것을 추출해서 어떤 특정한 불치병에 걸렸을 때 그것을 이용해서 그 기관을 만들어낼 수 있게 하는 것. 그러나 아직 줄기세포까지는 상당히 아직은 비싼 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는 어려운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초기 단계 농업혁명 단계의 사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당시의 의식주 중에서 주생활을 보면 자연 상태에서 나오는 것들로 집을 짓고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산업혁명 시대에는 대량 생산을 하니까 일하는 공장들도 완전히 대규모 기계식 공장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3의 물결은 이렇게 정보화 시대라는 것을 이미지화하고 있고요. 제4의 물결은 인간의 게놈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한 발전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인간이 점점 사람의 수가 증가하게 되면서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하게 되고 빨리 죽지 않게 되는 거죠. 의학이 발달하면서 과거에는 당연히 죽었던 것을 이제는 살릴 수 있게 됐어요. 그죠? 요새는 대체할 수 있는 기관도 많죠. 간도 이식을 하고요. 그죠? 장기도 이식을 하고 여러 가지 의학이 발달하면서 과거에는 당연히 죽었어야 하는 그런 병을 이제 극복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위암 같은 경우에 보면요. 위에 암종이 생기면 이 부분을 잘라내고 여기를 연결해서 살려내요. 그런데 이렇게 살렸을 때 5년 이상 생존율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래 사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그래서 노인 문제가 제시되기 시작했죠. 자, 고령화 사회라고 하면 총 인구 중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사회를 이야기하고요. 고령 사회는 14% 이상일 때, 그리고 후기 고령 사회는 20% 이상일 때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 과거에는 60세만 돼도 환갑연
회갑연 그런 걸 했어요. 왜냐하면 60까지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아주 드물었기 때문에 60세가 되면 다 같이 잔치를 하고 축하를 해줬었죠. 그러나 이제는 65세 고령이라고는 하지만 65세 정도 돼도 건강 상태도 좋고 에너지도 좋고 또 이제 그 지식으로 인한 새로운 꿈이나 비전을 갖는 집단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제 노인 문제 측면에서 고령 사회라고 하는 것을 재정의할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데서는 공개적으로 나오는 자료를 보면 과거에 80%만 환산해야 된다. 어떤 자료에서는 70%만 환산한다. 이런 자료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60세라고 한다면 0.7을 곱하면 42세로 본다는 거죠. 과거의 42세와 같은 건강 상태와 생산 활동 능력이 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런 노인에 대한 기준은 달라질 것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현재는 이것으로 되어 있죠. 자, 인간의 활동 때문에 인간이 간섭하는 곳은 오염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과거의 인간은 먹이사슬의 어떤 단계에서든지 생산자의 역할은 하지 못했고 소비자였을 뿐이다. 그런데 인구가 증가하고 도구 사용법이 발전되면서 환경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핸들링하기 시작했어요. 불을 사용하고, 그죠? 그래서 대규모 인구가 살 수 있도록 점차 진화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살면 살수록 생태계 손실은 확대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인구 증가 그리고 양적인 팽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토피아를 꿈꾸게 했는데요. 이렇게 인구가 증가하고 풍요로움이 진행되면서 점차 인구는 증가했다라는 것이고 사람들은 하루에 약 2,000에서 3,000kcal의 열량을 필요로 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식생활뿐이 아니라 생활 공간도 필요하고 그것을 우리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환경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죠. 또 소득이 높아지면서 식물성 식사에서 동물성 식사로 변환하게 됐다라는 것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농업에서 콩과 옥수수를 생산했어요. 1350kg의 콩과 옥수수를 만들었으면 이것을 22명이 먹었다. 이렇게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350kg의 콩과 옥수수를 누가 먹어요? 소가 먹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소고기, 스테이크 이런 것들을 먹다 보니까 똑같은 양인데 한 명만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구도 많아지는 데다가 더 필요로 하는 양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육류 식사 때문에 그래서 이제 더 생태계는 많은 부하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또 생활 공간은 요새 어때요? 자기 집만 있는 사람들도 많지만 세컨하우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공공이 사용할 수 있는 휴양시설도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의식주 측면에서 주생활도 훨씬 많은 간섭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물질, 대량의 물질들을 소비하게 되면서 결국 에너지의 소비도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면 생태계에서 사람들의 위치는 어느 정도일까? 자, 우리는 물고기, 바다에서부터 새로운 생명체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녹색 박테리아가 생기기 전에 자주색 박테리아가 생겼었죠. 그리고 녹색 박테리아가 생기면서 광합성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산소가 만들어지고 거기 물에서 살고 있던 많은 어류들이 육지로 올라오기 시작했고 이렇게 점차 생태계의 변화, 진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식물과 동물 중에 동물이다.
그러니까 생태계의 한 구성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태계에서 지구에서 생활터전을 잡고 자원을 얻고 식량을 얻어서 생활한다라는 거예요. 인구 밀도가 낮고 많은 사람이 살지 않았던 수렵 생활을 하던 시대만 해도 단순한 소비자였었는데 이제 사람들도 계속 진화하면서 생태계의 지배자가 되었고 자연을 개발하고 이용하고 그러면서 환경오염은 더 많이 생겼다. 그래서 생태계의 평형이 깨졌다. 균형이 깨졌다. 이렇게 하고 있죠. 자, 하나뿐인 지구는 이제 병들어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학자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사람이 지구를 지배하지 않고 코끼리가 지배했다면 지구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 물음 속에는, 질문 속에는 사람의 이런 인위적인 간섭이 아닌 코끼리가 지배하는 자연적인 상태였다면 지금의 이런 오염이라든가 지나친 부하는 없었을 것이다. 이런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방아쇠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요. 평형이 유지되고 있는 생태계에서 어떤 요인의 변화가 나타나면 그 영향은 연쇄적으로 확대돼서 생태계에 큰 변화를 초래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의 선택에 의해서 인위적인 작동에 의해서 이런 방아쇠 효과가 나타나면서 생태계가 파괴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카이바브 고원이 있었죠. 그런데 사슴이 계속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퓨마나 늑대가 사슴을 잡아먹다 보니까 사슴의 수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1907년부터 퓨마와 늑대를 잡았어요. 포살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잡기 시작했죠. 그러면 당연히 사슴은 늘어나겠죠. 포식자가 사라졌으니까. 그래서 점점 사슴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슴이 너무 많은 개체수가 늘어나니까 먹을 풀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슴들이 처음에는 부드럽고 연한 풀을 뜯어먹고 살다가 점점 사슴의 수가 늘어나니까 배가 고프죠. 그러니까 억세고 맛이 없는 풀도 뜯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배가 차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뿌리까지 뽑아서 씹기 시작했죠. 이러면서 그곳은 다시는 풀이 날 수 없는 불모지로 변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반 이상의 사슴이 굶어 죽게 되었다. 이것을 인간이 필요 이상으로 생태계에 개입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방아쇠 효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생물 다양성이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생물 다양성이 있으면 스테이블하다. 그리고 생물 다양성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 그것은 상당히 불안정하다, 언스테이블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자, 미국의 뉴욕에 있는 자연사 박물관이 있는데요. 과학자 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구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오존 홀 문제도 있고요. 그런 문제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심각한가라고 물었더니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는 것, 이것이 가장 문제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대파들은 생태계에서 다양한 생물이 꼭 있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던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젠가 게임이라고 하는 이론으로 답을 했었죠. 자, 여기 보이는 직육면체 모양의 나무 토막을 쌓아놨죠. 자, 그렇게 한 상태에서 무너지지 않게 조심조심 하나씩 빼내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A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빼고 B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빼고 서로 번갈아 가면서 빼면 어느 순간 초기에는 빼지만 크게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의 나무 토막이 빠지는 순간 전체가 붕괴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거 거의 비슷한 게임을 했었죠. 모래사장에 가면 나무젓가락 이런 걸 흙을 쌓아놓고 나무젓가락을 꼽아 넣죠. 그리고 조금씩
그 나무젓가락이 쓰러지지 않는 만큼 그 모래를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딱 쓰러지는 순간이 이제 순례가 되는 거죠. 그거와 같은 것인데 결국 뭐냐면 생물종이 하나 둘 사라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생태계가 붕괴한다.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먹이사슬이나 먹이그물과 같은 생태계가 붕괴된다라고 하는 것이 생물 다양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생태계 측면 중에서 깃대종과 핵심종이 있죠. 1993년에 UNEP에서 우리가 UNEP이라고 하는 국제연합환경계획이죠. 생물 다양성 국가 연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 여기서 깃대종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생태계의 여러 종 가운데서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인식해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생물종. 여기는 시베리아 호랑이, 판다, 코알라, 두루미와 같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것들도 있고요. 강원도 홍천에 있는 열목어와 같이 한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는 생물종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핵심종은 생태계 여러 종 가운데서 한 종이 멸종하면 모든 종의 다양성 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종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핵심종이 사라지면 아까 젠가 게임에서 치명적으로 붕괴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불곰이라든가 수달, 해달, 코끼리, 캐나다 기러기 이런 것들이 핵심종으로 보고 있어요. 코끼리는 왜 주로 많이 사라졌나요? 아프리카에 코끼리가 굉장히 많았었죠.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코끼리의 상아를 매우 귀하게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코끼리의 상아를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코끼리를 죽였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생태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깃대종은 한 지역의 생태계를 대표하는 상징종이다. 그러나 이것이 없어진다고 해서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는다. 그러나 불곰과 같은 핵심종은 그들이 잡아먹는 동물의 밀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시켜서 다른 먹이 동물들의 서식처를 제공하고 군집을 통해서 종 다양성을 유지시키기 때문에 이 종이 없어진다 하는 것은 생태계 균형이 깨진다, 붕괴된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본다면 또 한편에 생태계를 위협하는 사람 외에도 외래종이 있다는 거죠. 자, 외래종은 작물을 보호하거나 생태계를 조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것인데 이런 외래종이 들어와서 오히려 생태계를 위협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죠. 즉 이것 또한 인위적인 사람들의 선택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자연을 조작하려고 하는 이유에서 파멸적인 결과를 불러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19세기에 호주에 이주한 영국 사람들은 유럽산 붉은 여우를 풀어놓고 사냥하는 걸 즐겼다고 하죠. 그래서 붉은 여우를 호주에 들여오는 거예요. 사냥도 할 겸 또 산토끼가 너무 많으니까 이 붉은 여우들이 산토끼를 좀 잡을 것이다. 그래서 개체수가 조정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우는 산토끼만 잡아먹었으면 개체수 조정이 됐을 텐데 여우는 조류나 포유류나 파충류와 같은 것들도 잡아먹다 보니까 산토끼의 개체수는 조정되지도 않고 오히려 민가까지 들어가서 어린 양이나 염소, 병아리까지 잡아먹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외래종인 붉은 여우는 산토끼 개체수를 조절하고 사냥에 이용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10종 이상의 소형 포유류가 멸종됐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인위적인 선택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보고가 되고 있죠.
1883년에 하와이에서는 들쥐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사탕수수밭을 갉아먹기 시작하다 보니까 몽구스를 수입했습니다. 몽구스는 들쥐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생명체였죠. 그런데 들쥐는 야행성이었어요. 그런데 몽구스는 야행성이 아니고 낮에 활동하다 보니까 밤에 드나드는 들쥐를 잡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낮에 몽구스는 하와이 까마귀, 하와이 기러기 이런 것들을 잡아먹게 되고 오히려 이런 멸종을 가져오게 됐다 하는 사례가 있어요. 또 호주에서는 남미산 수수두꺼비가 악어를 몰살시켰던 사례가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남미산 수수두꺼비는 맹독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수수두꺼비가 들어왔는데 악어는 이 두꺼비가 원래 있던 것이 아니고 외래종으로 들어왔으니까 맹독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두꺼비를 잡아먹고 악어도 죽고 뱀들도 죽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두꺼비의 경우는 사탕수수밭의 해충인 하와이에서 도입을 했는데 이 해충이 수수풍뎅이의 천적이라고 믿었던 거죠. 그런데 수수풍뎅이를 잡아먹을 줄 알았는데 수수풍뎅이는 사탕수수 꼭대기에서 살기 때문에 실제 전혀 제어할 수 있는 이것을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꺼비의 천적은 따로 없었기 때문에 외래종인 경우는 그것을 잡아먹는 토종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억 마리 이상이 살게 됐고 생태계가 흔들린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대형 비단뱀을 들여왔어요. 그런데 이 대형 비단뱀이 빠른 속도로 개체수가 증가하면서 쥐, 토끼, 오리, 사슴, 악어까지 잡아먹는 것 때문에 생태계가 교란되고 있는 사례가 보고가 됐죠. 또 생태계 보고이면서 야외 실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남미의 경우에는 외래종이 거기서도 이제 관찰이 되는데요. 대륙에서 수입한 이구아나와 토착종인 이구아나가 경쟁을 벌이는 상황이 초래됐던 그런 것들도 보고가 있고요. 또 과거에는 원숭이나 야생염소가 없던 지역에 이런 것들이 외래종으로 들어오면서 토종 거북이가 살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됐다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도적으로 들어온 경우도 있지만 무역을 통해서 화물 속에 끼어 들어오거나 사람들이 가지고 들어오는 물건 속에 들어오면서 외래종은 점차 많이 확대됐고 동물의 멸종의 40%의 기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 갔다가 들어올 때 생물은 절대 들어올 수 없도록 하고 있죠.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외래종의 피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해양에서는 대형 선박의 화물칸이 비어 있을 때 배가 균형을 잡기 위해서 물을 채우거든요. 이렇게 밸러스트 수라고 하는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물이 먼 곳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갈 때 짐 싣고 올 때 짐 싣고 이럴 때 해역에 있던 생물종이 이곳에 이동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던 경우도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그 사례는 유럽산의 얼룩말 홍합이죠. 이 유럽산이 미국까지 갔던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해안이나 하천, 호수에 이제 멀리 퍼지게 됐는데요. 이것이 이제 대형 송수관에서 살기 시작하면서 수력발전소가 망가지는 이런 피해가 나타나기도 했고요. 이런 것들이 자주 반복되다 보니까 요새는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밸러스트 수에는 생물종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과하거나 자외선 살균을 하거나 마이크로파를 발사하는 방법도 동원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외래종이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토종 물고기가 사라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보고가 되고 있어요. 결국 토착 생물종이 사라진 그곳에는 외래종이 차지하게 되면서 캐나다 같은 경우는 소나무 존벌레가 들어와서 그 지역을 다 창궐해서 다 이제 차지했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우에는요, 이렇게 외래종으로 지정된 것들은 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 생태계 교란 동식물로 지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유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거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번 들어오면요. 미국 원산인 붉은 귀 거북, 북미 원산의 파랑볼 우럭, 이거 우리 블루길이라고 하죠. 또 블루길 같은 경우는요, 식용으로 도입이 돼 있다고 해요. 미국에 가서 이 블루길 식사를 하게 된 겁니다. 굉장히 살집이 많고, 우리나라에 이 블루길을 가지고 가면 물고기, 그죠? 우리가 이제 생선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푸짐하게 잘 먹을 수 있겠다. 그리고 거기서 요리를 잘해줬는지 굉장히 맛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떤 고위 간부가 들여온 겁니다. 우리나라에. 그랬는데 우리나라에 들여와서 식용으로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맛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블루길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잡지 않으니까 블루길은 입이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토종 물고기들을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블루길이 있었던 지역은 토종 물고기가 사라지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일어났어요. 또 토종 뱀을 잡아먹는 황소개구리. 원래는 뱀이 개구리를 잡아먹잖아요. 근데 황소개구리는 뱀을 잡아먹는 거예요. 이렇게 외래종에 의해서 토종의 그 먹이사슬도 포식자와 피식자가 바뀌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또 북미 원산의 큰잎 베스도 들어왔었고요. 또 식물의 경우는 도깨비 가지라고 하는 식물이 들어왔는데 얼마나 번식이 강한지 그 주위에 있던 토종 생물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또 봄만 되면 이 도깨비 풀, 얘는 굉장히 많은 그 알레르기 물질을 산포하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기도 하죠. 또 북미 원산의 국화, 그 다음에 돼지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엘러지까지 일으키는, 그리고 그 지역에 있던 토종식물을 다 망가뜨리는 그런 것들이에요. 또 가장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게 농작물을 해치고 하천둑에 구멍을 내는 남미 원산의 뉴트리아, 쥐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이 남미 쪽에서 살았던 건데 이 뉴트리아가 처음에 들어올 때도 거의 비슷했어요. 뉴트리아 고기를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다. 그런데 쥐가 요만한 게 아니라 이따만해요. 그러니까 이 쥐를 잘 키워서 식량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뉴트리아가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일부러 그곳에 가서 뉴트리아를 가둬놓고 이제 사육을 하면서 음식으로, 요리로 만들어서 제공했었죠. 그래서 한때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기도 했다라는 영상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저는 직접 뉴트리아를 보거나 그 요리를 먹어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점차 먹다 보니까 우리 입맛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뉴트리아를 가둬놓고 하던 그곳에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고 수입이 되지 않으니까 그냥 막을 해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천으로 다 갔는데 워낙 크다 보니까 요새는요, 그걸 잡기 위해서 엄청 크거든요. 그러니까 한 마리 한 마리를 다 잡아서 꺼내는데 굉장히 많은 공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끊임없이 개체수가 증가하고 우리가 그것을 제거하는 것은 쉽지 않아서 상당히 큰 문제로 지금 가시화되고 있죠. 또 그거 외에도 이렇게 물건이나
또 과일 이런 데서 들어오게 되는 주홍꽃 날개 매미라든가 북미 원산의 가시박, 그리고 우리나라 소나무 에이즈라는 별명을 가진 재선충,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에 없었던 것이 들어와서 환경을 파괴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붉은 귀 거북이 이제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죠. 정말 붉은 귀를 가지고 있어요. 파랑볼 우럭, 황소개구리. 자, 정말 원래 우리가 어릴 때는요, 뱀이 개구리를 잡아먹는 그림이나 사진을 많이 봤는데요. 이제 황소개구리는 뱀을 오히려 먹는다는 거죠. 큰입베스, 정말 입이 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토종 물고기들을 사그리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래종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보다는 더 많은 부정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 뉴트리아 보니까 어때요? 저기 장정이 들었는데, 쥐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장정이 들었는데 얼마나 커요, 그죠? 재선충, 이 사진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언젠가는 사회인이 될 거고, 점점 그곳에 많은 경력이 생기고 또 능력이 생기면서 언젠가는 중요한 일을 선택하게 될 때, 그리고 많은 예산을 선택하고 승인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때, 제발 그 누구처럼 환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말도 안 되는 외래종을 식용으로 들여오는 이런 오류는 없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 학생들 중에는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모르죠.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 그때 기본적으로 환경에 문제가 되는 것들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발생되는 환경오염 문제도 인간 활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대량 생산, 대량 유통, 대량 소비, 대량 폐기가 되니까 폐기물의 문제도 발생이 되고 있고요. 양적인 팽창은 이루었는데 질적으로는 악화가 되고 있다라고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FC죠. 클로로플로로카본, 이것은 염화불화탄소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산업계에서 엄청 유용해요. 냉매에도 사용이 되고 분사제, 소화제 이런 것들에 사용이 되면서 산업에 많은 공로를 세웠지만 오존 홀이 생기는, 오존층이 파괴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왔다. 우리가 이런 산업계에 유용한 물질을 만들었을 때는 그 유용성만 생각했지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그것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미처 알지 못했다. 그런 것들이 지금 기술 속에 굉장히 많죠. 화학물질 같은 경우도 화학물질이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많은 산업계에 유용하고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물질들인데, 그것이 인체에 유해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플라스틱도 마찬가지죠. 플라스틱도 지금 암을 발생시키는, 그리고 환경 호르몬으로서 면역체를 저하시켜서 질병을 발생시키는 확실한 물질로 알려지고 있고요. 매해 엄청난 새로운 물질들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의 위해성을 미처 규명도 하기 전에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죠. 또 하나는 노킹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휘발유에 납을 첨가했었어요. 근데 그 납이 대기를 오염시키면서 납에 의한 중금속 중독,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확산됐죠. 또 경수를 연수로 만들어서 세탁을 잘 할 수 있도록 합성세제 속에 무엇을 넣었어요? 인산염을 넣었어요. 이것이 연수제로 사용이 됐는데 결국은 하천의 부영양화를 초래했다. 너무 영양이 많으니까 작은 녹조류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확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녹조 라떼라고 하던가요? 완전히 물이 투명하지 않고 녹색으로 가득 찬 거죠. 이렇게 녹조류가 만들어지면 생물은 예외 없이 다 죽잖아요. 녹조류가 살다가 죽으면 이것을 분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산소가 많이 소모되니까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은 산소 부족으로
죽어서 배를 뒤집고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처음에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유용성만 생각했기 때문에 발생한 악영향, 이런 것들이 점점 확산되면서 이제 우리는 이것이 무엇 때문에 문제가 생겼고 이것을 어떻게 제어해야 되는가. 그런데 그 제어가 과학의 발전으로 정말 가능한가? 과학의 발달, 산업 발달 때문에 생긴 환경 오염 문제를 과연 기술로, 과학기술로 커버할 수 있는가? 아직까지는 아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너무나 많은 부하가 걸렸기 때문에 지구가 가지고 있는 자정작용의 역할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지금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과학기술은 산업 생산기술의 개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얻게 되는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이제 환경오염을 저감할 수 있는 기술도 필요하다. 수질오염, 대기오염, 토양오염 제거하는 기술들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환경오염을 해결할 수 있는가? 기술은 생겼지만 너무나 많은 오염의 부하 때문에 가능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많이 사용하던 스프레이, 얼마나 이것이 처음 나왔을 때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머리를 다듬고 싶은데 뿌리면 내가 원하는 대로 모양이 변하잖아요. 얼마나 획기적이었어요. 처음에 이렇게 사용했던 물질들이 실제 산업계에도 굉장히 많이 냉매 같은 것으로 사용이 됐다라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오존 홀이 발생됐다라는 것이죠. 외국의 사례였는데요. 그 토끼떼들이 엄청나게 내려오는 거였어요. 근데 겨울이 되면 사슴이나 토끼 같은 애들이 겨울에 먹을 게 없으면 민가로 내려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런데 겨울이 아니었어요. 겨울이 아니었는데 너무나 많은 토끼떼가 계속 민가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그리고 이제 많은 다각적인 연구를 하고 보니까 그 지역이 오존홀 때문에 그대로 자외선을 받아서 시력이 다 망가진 거예요. 토끼들이. 앞에 안 보이니까 어딘지 모르고 그냥 앞에 있는 리더를 따라서 오다 보니까 민가로 왔던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오존홀이 점점 증가한다. 커진다. 그래서 요새는 선글라스를 껴야 되는 것을 또 하나의 중요한 준비물로 생각하고 있죠. 자, 인산염 사용됐던 것 한번 볼 수 있고요. 고급 오일 속에 사용됐던 납 이미지를 보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이렇게 곳곳에 균일하게 흩어져 살게 될까요? 그게 안 되고 물이 있고 평평한 지형인 곳을 중심으로 핵도시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밀집되면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면서 많은 것을 소비하고 많은 것을 폐기하고 하면서 이제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환경오염이 심화되는 거죠. 만약에 사람들이 균일하게 살 수 있다면 어쩌면 줄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결정할까요? 추첨으로 결정한다 그러면 나는 저 산맥 능선의 70% 위치에 내가 살게 된다면 살 수 있어요?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기 좋은 물이 있고 평지가 있고 그 곡식이 자랄 수 있는 곳을 중심으로 모여들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가 발생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인구가 좁은 지역에 밀집해서 거주하다 보니까 도시화라는 것이 진행이 되고요. 결국 녹지 공간도 다 없애고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과 같은 문제, 교통문제, 주택문제,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 문제가 발생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댐이나 도로, 항만, 산업단지, 농어촌 개발, 골프장 이런 것들 때문에 환경오염 문제는 아주 다양하게 그 종류와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들이 인위적인 개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장도 만들고 산업단지 그리고 집도 만들고 여러 가지 휴양지도 만들고 있지만 공통점은 모두가 환경오염을 나타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내셔널 트러스트라고 하는 운동이 이제 한동안 확산이 됐었죠. 자발적으로 모금하거나 기부하거나 증여를 해서 이 지역은 꼭 보존해야 되는데 이게 사유지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지역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돈을 모아서 사유지를 사고 그 지역을 보존하겠다는 것이 이제 국민 신탁 운동이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생태 통로인데 새로운 길이 만들어지면 로드킬이 나타나죠. 그것은 뭐냐면 서식지와 활동 공간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이런데 이곳에 이제 A 지역과 B 지역으로 통하는 길을 만들려고 해요. 자, 터널로 만들 때도 있지만 이것을 다 깎아내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죠. 그런데 고라니가 서식지는 여기고요. 활동 공간, 먹이는 여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곳을 다닐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가 죽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로드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생태 통로를 중심으로 해서 개발에는 생태 통로를 이제 많이 하게 돼 있죠. 조금 더 진행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도시화가 진행되는 사진 그리고 내셔널 트러스트의 모금운동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로드킬은 이런 거예요. 새롭게 도로가 뚫렸는데 여기에 이쪽과 저쪽을 이동할 수밖에 없는 서식지와 먹이 이런 것 때문에 죽어가는 동물들을 이야기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도로가 만들어질 때는 생태 통로라고 해서 이곳에서 이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을 의미하죠. 자, 35번인데요. F5 다시 해서 터치를 잘못했나 봐요. 자, 이렇게 해서 자원은 재생 가능한 자원과 재생 불가능한 자원이 있는데 재생 가능한 자원은 재생 가능한 만큼만 사용하면 되는데 재생 불가능한 석유나 석탄은 어떻게 할까요? 그것은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가 개발되는 만큼만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자원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처 이용하지 못하는 자원은 어떻게 활용할까 하는 그런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그래서 저품위 자원도 개발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석유나 천연가스에 비해서 열등제인 석탄이나 토탄의 경우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가 좋지 않아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채취하고 처리하는가에 따라서 과학기술에 의해서 이런 것들도 이제는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하나는 해저자원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해저자원을 개발하는 것을 또 하나의 토픽으로 잡고 있죠. 또 하나가 핵에너지 자원입니다. 자, 원자력 발전의 원리는 우라늄 원자핵에 중성자를 충돌시키면 핵이 쪼개진다. 핵 분열이죠. 이때 분열이 되면서 많은 열과 중성자가 방출이 되면서 그 옆에 우라늄 핵과 충돌하면서 연쇄적으로 핵 분열 반응이 나타난다. 그래서 우라늄 1g이 분열할 때 생기는 에너지 전기 에너지는 석탄 3톤의 에너지와 같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까지 원전을 포기할 수가 없다라는 결정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원자력 발전의 폐해를 본다면 그것은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핵분열 반응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가압경수형 원자로와 비등수형 원자로로 있는데 이런 종류가 있다, 그런 것만 보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전을 가동하는 원리를 보면 중성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제어봉이 원자로 안에 많이 들어가서 제어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원자력 발전이 어떤 문제가 있을까? 기본적으로 사고에 의한 방사능 오염 문제가 있고요. 자, 원자력 발전은 대기 오염 물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대기 오염을 발생하지 않는 청정 에너지라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 쓰고 남은 폐기물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방사성 폐기물은 끊임없이 방사능 물질을 배출하면서 인간에게 유해성에 노출되게 만든다는 거죠. 또 하나는 굉장히 뜨거운 물, 몇천 도의 반응을 나타내기 때문에 폐수는 굉장히 뜨겁죠. 그래서 이 물을 그대로 바다로, 그래서 원전은 대개 바닷가에 있어요. 바다로 흘러내리면 물고기들은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뜨거운 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을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로 보고 있죠. 1986년 구소련에서 일어난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설계 잘못으로 판명이 됐고요. 원자로를 감싸야 하는 경납 용기가 없었다라고 판정을 했는데요. 거의 같은 시기에 먼저 미국의 스리마일 섬에서 원전 사고가 있었지만 방호벽이 견고해서 주민 피해가 없었던 사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전은 상당히 완벽하게 설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대부분 완전히 드럼통에 압축을 해서 안정된 해저나 지하에 묻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이 방사성 물질이 계속 분해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섭씨 100도 정도의 열을 또 내고 방사선을 내면서 계속 분열하는데 이것이 유해하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결국 이제는 대체 에너지 개발을 해야 된다. 따라서 태양에너지, 지열에너지, 풍력에너지, 조력에너지 이런 자연에너지와 핵융합에너지를 연구하고 있는데요. 핵분열은 가능했지만 핵융합은 아직 되고 있지 않죠. 핵융합을 했더니 엄청난 열이 나와요. 이걸로 전기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핵융합이 된 것을 받아낼 수 있는 용기가 없다. 몇 초 만에 다 용기가 녹아버려요. 그래서 아직 핵융합은 성공하지 못했는데 만약에 핵융합 에너지가 성공한다면 태양을 인공적으로 만든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핵융합 에너지가 만들어진다, 인공적인 태양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직 어느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고 있어요. 정말 그 뜨거운 열을 받아낼 수 있는 용기가 가능할까? 아직은 비관적으로 보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태양에너지는 기본적으로 태양에서 나오는 것들을 핵융합 반응과 같이 열과 빛 에너지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다. 이 정도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태양광 에너지는 실리콘 태양 전지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태양광 발전이 많이 이제 시도가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그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태양광이나 태양열을 받아내기 위한 판넬 같은 것들이 요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비싸죠.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베란다에 태양 패널을 설치해서 이런 신재생 에너지를 할 수 있다면 지원금을 굉장히 많이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아무 아파트나 되는 게 아니에요. 태양빛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방향에 있는 남향이라든가, 그죠? 이런 데들은 가능하지만 북향이라든가 서양 같은 데는 이런 것을 설치해도 별로
에너지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더 많은 연구가 돼야 될 것이고요. 지열 에너지는 온천을 생각하면 되죠. 지구에 아주 가장 가까운 데는 마그마라고 하는 뜨거운 열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풍력 에너지는 바람 에너지죠. 그런데 새만금에도 한동안 풍력 에너지를 새만금이 일단 농지로 만들려고 했다가 실패했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환경 문제, 어획량이 줄어드는 문제, 그러면서 새롭게 농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풍력 에너지, 대단위의 풍력 에너지를 고민을 했었죠. 그래서 연구를 했는데 바람의 질이 좋지 않아서 불가능 판정이 났어요. 그래서 풍력 에너지가 아니라 최근에는 관광단지로 개발을 하고 있죠. 조력 에너지는 심해와 표면수의 온도 차이를 이용해서 하는 온도차 에너지,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해서 하는 조력 에너지, 파도의 힘을 이용해서 하는 파력 에너지, 이렇게 다양하게 연구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풍력 에너지 같은 경우는요, 내몽고 같은 데 가면 엄청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인연으로 몽골에 갔는데, 몽골에 몇 번을 갔는데 그쪽에 바람이 굉장히 세요. 사막의 그 모래바람 굉장히 센데 그쪽에서는 석탄을 주로 많이, 석탄, 석유, 그걸 많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바람을 이용한 풍력 에너지가 좀 유용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을 가졌었는데, 그 바로 옆에 몽골이 아니라 중국의 몽고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몽골이 중국으로 일부 편입되면서 몽고가 중국 땅인데, 그 중국을 통해서 몽고에 가보니까 거기는 진짜 끝이 보이지 않는 완전히 풍력단지가 있는데, 아, 제대로 이용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가졌었습니다. 자, 조력 에너지나 우리나라의 시화 후에 조력 에너지가 아주 크게 형성이 되어 있죠. 지열 에너지는 이렇게 온천 같은, 일본 같은 경우에 아주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수소 에너지도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또 쓰레기를 이용한 에너지, 이런 것들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이제 다른 과목에서 다루게 되고, 이런 것까지 우리가 깊이 다루지는 않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활 폐기물을 이용해서 에너지화 만드는데, 결국 이런 모든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는 매우 유용해요.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딱 하나의 단점이 있어요. 뭐예요? 너무 비싸요. 그래서 우리가 원자력 발전을 포기하지 못하고 화력 발전소를 포기하지 못하고 아직도 사용하는 이유는, 신재생 에너지가 많이 연구가 되고 있지만 아직은 비싸서 신재생 에너지를 상용화하기가 어렵다,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핵융합 에너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죠. 원료인 수소나 중수소는 바닷물 속에 엄청 많이 있어요. 만약에 핵융합 에너지가 만들어지기만 한다면, 성공하기만 한다면 원료는 바닷물에 무제한이 있다. 그죠? 그리고 에너지를 생성할 때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아요. 너무나 환상적이죠. 그러나 실제 그 해결해야 될 문제는 아직 접근하기가 어려운 상태라는 거죠. 융합 반응이 일어날 때 이 정전기적인 반발력을 이겨내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온도가 1000만 도 이상의 고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온도를 견딜 수 있는 소재는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개발되면 에너지 문제는 확실하게 해결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직 미래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은 가까이 와 있다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핵융합 에너지의 발생 원리를 잠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소 에너지도 있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소개했던 생태계 교란 중에서 멸종 위기종, 남아있는 개체수가 너무 적어서 멸종 위기에 처한 종류죠. 여기 보니까 검은발 흰 족제비, 검은머리 두루미, 펜도곰, 이런 것들이 멸종 위기종이죠.
또 한국에서는 멸종위기종 동식물도 물론 많이 있는데요. 붉은 박쥐라든가 여우, 우리나라에서 여우 보기 어려워요. 예전엔 많이 있었죠. 호랑이도 이제 멸종위기종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수달은 요새 많이 개체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수달은 많이 볼 수 있고요. 반달, 가슴곰, 구렁이 이런 것들은 멸종위기종으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그 외 식물의 경우는 풍란이라든가 제주 한란 이런 것들이 멸종위기종으로 소개가 되고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일단 마무리하고 진행하겠습니다.